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경제적인 시그널 진행의 방효정입니다. 수천 건의 기사와 쏟아지는 숫자들 속에서 진정한 돈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AI의 눈으로 아주 경제의 모든 정보를 가장 촘촘하게 스캔해 단순한 뉴스를 넘어 내일의 수익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한 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시장이 기다려온 가장 명확한 대답, 데이터가 보내는 오늘의 결정적인 힌트를 확인하시죠. 아주 경제적인 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핵심만 콕 짚어드리는 오늘의 해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실 때 보통 뭘 가장 먼저 확인하시나요? 당연히 DART에 올라오는 공식 공시나 재무제표, 실적 발표 같은 거겠죠. 그런데 요즘 한국 주식 시장을 보면 진짜 흥미로운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빳빳하고 정형화된 공식 문서보다 누군가 툭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 하나가 주가를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뒤흔들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지금부터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진짜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동네에서 흔히 먹는 이 치킨 저녁 식사가 수조 원대 주식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에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억만장자들이 사석에서 프라이드 치킨 좀 먹었다고 주가가 출렁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일이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기업의 거창한 전략 발표가 아니라 SNS에 올라온 사진 딱 한 장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린 거죠. 그 엄청난 파급력을 숫자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이너스 8,000원. 정말 뼈아픈 숫자죠? 지난 5월 19일 국내 유통공룡이라 불리는 이마트 주식에서 단 하루 만에 주당 증발해버린 금액입니다. 회사가 휘청일 만한 엄청난 악재 공시가 있었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실적이 곤두박질 쳤다는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만에 장중저가 97,000원까지 훅 밀리면서 8,000원 이상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날아간 겁니다. 공식 시스템 밖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터졌길래 시장이 이렇게 패닉에 빠진 걸까요? 첫 번째 섹션, 바이럴이 악재가 될 때입니다. 이 사태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건 이 거대한 기업의 대표가 교체되는 과정이 말도 안 되게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발단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텀블러 프로모션이었는데요. 5월 18일 즈음에 진행된 이벤트 문구에 하필이면 5월 18일 탱크데이 그리고 책상의 탁 같은 과거의 아주 민감한 사건들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쓰인 겁니다. 이 소식 당연히 SNS를 타고 번개처럼 퍼져나갔죠. 대중들의 분노와 불매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즉각적으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하고 직접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논란이 터지고 여론이 끓어오르고 결국 CEO가 잘리는 이 엄청난 일련의 사태가 기업의 공식적인 공시 시스템을 완전히 건너뛴 채 실시간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SNS발 논란이 시장에 얼마나 즉각적인 타격을 줬는지 보면 진짜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마트는 전 거래일 대비 5.65%나 푹 꺼지면서 마감했고요. 신세계는 전날 이미 7.02%라는 무시무시한 하락을 맞았습니다. SNS에서 불매운동 얘기가 돌고 브랜드 이미지 망가진다는 공포감이 퍼지니까 투자자들 심리가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은 거죠. 규제 당국이나 기업이 상황을 파악하고 공식 해명 자료 같은 걸 타이핑하기도 전에 시장의 자금은 이미 SNS의 속도에 맞춰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버린 겁니다. 두 번째 섹션, 반대로 바이럴 사진으로 주식이 급등하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던졌던 그 치킨 식사 질문 기억하시죠?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작년 10월이었죠. 글로벌 테크랑 자동차 산업의 거물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사석에서 만나서 치킨을 즐기는 사진 한 장이 SNS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른바 깐부치킨 회동이라고 불렸죠. 놀랍게도 이 사진 한 장이 기업들이 수십 페이지짜리 공식 합작 문서를 띄울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시장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이 비공식적인 그냥 치킨집 사진 한 장이 뜨고 나서 삼성전자는 3거래일 내내 3%대 상승세를 탔고요. 현대차는 더 대박이었습니다.
회동 바로 다음 날 무려 9.43%나 껑충 뛰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읽기도 힘든 딱딱한 공시 문서보다 이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즉각적으로 지갑을 열었던 거죠. 이런 긍정적인 바이럴 성공 사례 또 있습니다. 더본코리아 다들 아시죠? 사실 2월 23일 전까지만 해도 여기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월 23일에 백종원 대표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랑 나란히 만찬 자리에 참석한 사진이 SNS에 쫙 퍼진 겁니다. 그러자 마법 같은 반전이 일어났죠? 더본코리아 해외 진출 대박 추겠는데? 이런 모멘텀을 직관적으로 읽어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이후 이 거래일 동안 강한 상승세를 타면서 단숨에 주가가 튀어올랐죠. 계속 하락하던 기업의 흐름을 사진 딱 한 장이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세 번째 섹션. 그렇다면 대체 왜 SNS가 공식적인 공시를 이기는 걸까요? 자, 지금까지 악재와 호재,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를 다 보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시대엔 소셜미디어의 파급력이 예전과는 진짜 차원이 다르게 커졌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공시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느리잖아요. 반면에 SNS는 빛의 속도로 퍼지고 무엇보다 투자자들한테 너무나 직관적입니다. 빠르고 똑똑한 현대의 투자자들에게는요, 그냥 CEO의 개인 SNS에 올라온 소소한 일상 사진 하나가 수십 페이지짜리 건조한 문서보다 회사의 미래를 점치는 훨씬 더 생생하고 빠른 지표가 되는 거죠. 공시 제도의 영향력을 말 그대로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 이쯤에서 미국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은 정보가 유통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미국의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는요, 공식적인 공시 의무를 정말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딱 한정해 둡니다. 대신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 X 계정에다가 툭툭 던지는 말들 있죠? 그걸 아예 기업의 공식 입장이나 시장 정보로 아주 유연하게 인정해줘요. 주요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국 시장은 어떤가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공시라는 게 여전히 낡은 종이문서 기반의 엄격하고 정형화된 틀에 갇혀 있거든요. 1분 1초가 다르게 쏟아지는 실시간 시장의 역동성이나 바이럴의 속도를 지금의 구조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 한국 공시 제도가 안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속도 차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한국의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자체가 가진 태생적인 목적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의 공시 제도는 투자자들한테 새로운 정보 떴어요 하고 신속하게 소통하는 창구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미공개 정보를 누구 하나가 몰래 빼먹지 못하게 꽉 묶어두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규제주의적 성격이 훨씬 강한 도구죠.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하니까 당연히 절차가 깐깐해지고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손가락 터치 한 번이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직관적인 SNS의 속도를 공시가 영원히 따라잡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직 정보의 통제와 형평성에만 꽉 맞춰져 있는 지금 한국 시장의 규제 틀이 오히려 이 빠른 디지털 시대의 역동성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소셜미디어 게시물 하나가 수조 원의 주가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엄청난 시대에 우리 규제 당국이나 기업들도 이제는 좀 더 빠르고 유연하게 정보 전달 방식을 혁신해야 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설이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한 뼘 더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는 지금 자동차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변화에 대한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다들 전통적인 부품을사로만 알고 계셨을 텐데요. 이 기업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있는지 삼성증권 리포트를 바탕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이 강렬한 숫자부터 던지고 가겠습니다. 8만 원. 삼성증권이 방금 HL만도의 목표 주가를 7만 5천 원에서 무려 8만 원으로 팍 올려 잡았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왜? 애널리스트들이 갑자기 이 오래된 자동차 부품 회사에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는 거지? 도대체 내부에서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체계적으로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첫째, 목표가 상향 이유. 둘째, 전기차 부품 퀀텀 점프. 셋째, 유럽 경쟁사 부진과 그에 따른 반사이익. 넷째, 미래 먹거리인 휴머노이드 로봇. 마지막으로 60년 기술력의 가치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시죠. 1번, HL만도 목표가 상향 이유입니다. 이 업그레이드의 진짜 이유를 알려면 일단 큰 그림부터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삼성증권 이문영 연구원의 코멘트를 한번 보시죠. 고유가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로 전기차 2차 성장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레벨 2 이상의 꽤 고도화된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가 점점 깔리면서 전기차 수요를 다시 구조적으로 확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판이 다시 깔리고 있고 부품사들한테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가 열린 거죠. 2번, 전기차 부품 퀀텀 점프입니다. 단순한 부품사를 넘어서 전기차 강자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와, 이 데이터 흐름 좀 보세요. 불과 몇 년 전인 2020년만 해도 전기차 관련 매출 비중이 한 자릿수, 딱 8.3%였거든요. 근데 내년 2025년엔 31.5%로 수직 상승하고 2026년 전망치를 보면 36.5%에 달합니다.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퀀텀 점프 아니겠습니까? 리포트에 약간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전혀 복잡할 것 없습니다. X-by 와이어, 이른바 바이와이어 기술인데요. 옛날처럼 막 기계적으로 연결해서 자동차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전자신호로 조향과 제동을 제어하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2023년부터 HL만도의 수주량이 말 그대로 폭발해버린 이유가 바로 이 고난도의 첨단 부품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꼭 아셔야 할 또 다른 개념이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입니다. 요즘 자동차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그냥 바퀴 달린 거대한 컴퓨터죠. HL만도의 스마트 셰시, 나 ADAS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이 SDV 시대에 차량의 뇌와 신경망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겁니다. 3번, 유럽 경쟁사들의 부진과 반사이익입니다. 참 재밌는 게 비즈니스 세계에선 누군가의 뼈아픈 위기가 다른 누군가에겐 엄청난 꿀 떨어지는 기회가 되거든요. 보시나 콘티넨탈,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유럽의 전통 거인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회사들이 수익성 악화에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파고들어서 HL만도가 통합 전자브레이크나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와이어 제품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아주 무섭게 빨아들이고 있어요. 경쟁사가 주춤하는 사이 빈집을 싹쓸이하고 있는 셈이죠. 그 시장 장악력의 결과가 바로 이 13.5배라는 숫자입니다. 삼성증권이 HL만도에 적용한 목표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인데요. 기존보다 17%나 상향시킨 데다가 심지어 쟁쟁한 글로벌 상위 전장 부품사들 평균보다도 10%나 프리미엄을 얹어줬습니다. 시장에서 HL만도의 독주를 완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인 거죠. 4번, 미래 성장 동력,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사실 전 이 부분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애널리스트가 가장 열광하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스토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조 원. 당장 내년인 2025년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예상 규모입니다. 2조 원이면 꽤 크네 하실 수 있지만 잠시 뒤에 나올 숫자에 비하면 이건 정말 귀여운 수준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네, 445조 원입니다. 불과 10년 뒤인 2035년에 이 시장이 이렇게 미친 듯이 커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로봇 관절의 핵심인 액추에이터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블루오션이 될지, 애널리스트가 왜 리포트에서 그토록 흥분했는지 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HL만도가 야, 로봇 시장 진짜 커지네 하고 그냥 넋놓고 구경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먹겠다. 그리고 매출 2조 3천억 원을 찍겠다. 이렇게 아주 대담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목표를 이미 세워두고 본격적으로 달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5번, 60년 기술력의 가치입니다. 아니, 최첨단 로봇 시장에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할까? 역설적이게도 그 미래지향적인 야망의 비밀 무기는 바로 아주 오래된 과거에 있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 브레이크랑 조향 장치를 무려 60년 동안이나 만들어 온 기업입니다. 반세기 넘게 묵묵히 쌓아온 이 압도적인 내구성과 신뢰라는 데이터는요, 전기차나 로봇 같은 신생 산업에선 감히 하루아침에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입니다. 60년 짬바의 위력은 이미 전 세계에서 팍팍 나타나고 있죠. 눈높이 까다로운 북미의 선도 전기차 업체들은 물론이고 성장 속도 무시무시한 중국의 SDV 제조사들까지 싹 다 HL만도의 기술력을 선택했습니다. 과거에 쌓아둔 묵직한 신뢰가 미래 첨단 산업의 문을 쾅 하고 열어버린 원동력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쫙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60년 된 전통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과연 내일의 로봇 산업 거인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기름 냄새 나는 굴뚝 산업에서 최첨단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이 회사의 드라마틱한 여정, 앞으로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읽으실 때 절대 놓쳐선 안 될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일 겁니다. 과연 어떤 놀라운 결과를 보여줄지 앞으로도 저와 함께 계속 지켜보시죠. 자, 여러분. 요즘같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유독 시선을 확 잡아끄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K스퀘어인데요. 오늘 우리 브리핑에서는요. DB금융투자에서 새롭게 내놓은 아주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회사의 진짜 가치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시장이 불안할수록 이렇게 눈에 띄는 가치 평가를 받는 기업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게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진짜 꿀 같은 인사이트가 되거든요. 도대체 어떤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이런 엄청난 평가를 만들어낸 건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맞춰보시죠. 자, 숫자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145만 원.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145만 원 맞아요. 이게 바로 DB금융투자가 SK스퀘어에 새롭게 딱 제시한 파격적인 목표 주가입니다. 진짜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저도 이 리포트 처음 보고 와, 이거 진짜 달성 가능한 숫자야?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주가 흐름이나 시장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목표가를 질렀다는 건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숫자 밑바닥에는 시장의 판을 아예 뒤흔들어 버릴 만한 강력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브리핑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런 어마어마한 목표 주가 상향을 이끌어냈는가 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숫자가 튀어나올 때는요. 항상 그 뒤에 믿기 힘들 정도로 극적인 실적 변화가 숨어있기 마련이거든요. SK스퀘어의 1분기 실적 발표, 그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놀라운 숫자들의 진짜 배경을 파헤쳐보면서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추를 한번 꿰어보겠습니다. 그 해답을 찾으려면 1분기 실적을 딱 열어봐야 하는데 와, 이거는 진짜 기형적이라고 할 만큼 폭발적인 수익 구조를 보여줍니다. 숫자 한번 비교해볼까요? SK스퀘어의 1분기 실제 매출액이 3,003억 원이었습니다. 네, 3천억 원대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무려 8조 3천억 원입니다. 잠깐만요. 매출이 3천억인데 이익이 8조가 넘는다고요? 이거 일반적인 기업 재무제표에서는 절대, 네버, 찾아볼 수 없는 완전 비현실적인 숫자잖아요. 보통은 영업이익이 매출의 일부분이어야 정상인데 이건 뭐 매출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익이 났으니 회사 안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익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불균형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무기는 뭘까요? 정답은 바로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입니다. 작년 대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 이익의 진짜 정체는 SK스퀘어가 무슨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낸 마진이 아니에요. 그들이 핵심 자산으로 꽉 쥐고 있는 바로 그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에서 뿜어져 나온 이익인 거죠. 글로벌 AI 열풍 다들 아시죠? 그 반도체 시장의 거대한 훈풍이 하이닉스 실적을 저 우주로 끌어올렸고 그 눈부신 성과가 SK스퀘어 장부에 고스란히 8조 원이 넘는 숫자로 황 하고 찍힌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고 시야를 좀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이닉스가 막대한 이익을 쓸어 담으면서 완전히 폭주하고 있지만 팀앤모빌리티나 SK실더스 같은 다른 주요 연결 자회사들의 상황은 분기가 많이 다릅니다. 이쪽은 전년도에 138억 원이었던 영업 손실이 올해는 오히려 196억 원으로 적자 폭이 더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K스퀘어라는 이 거대한 항공모함은 사실상
하이닉스라는 초강력 원자력 엔진 딱 하나만으로 무섭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업부들의 부진을 이 엔진 하나가 그냥 완벽하게 다 덮어버리고도 남는 그런 압도적인 상황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도 주주들 속을 까맣게 태우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NAV 할인율, 쉽게 말해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입니다. 지금 주가가요, 회사가 실제로 가진 자산 가치에 비해 무려 35%에서 45%나 깎인 채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하이닉스 덕분에 장부에 8조 원이 넘는 이익을 떡하니 적어놨는데도 냉혹한 주식시장에서는 글쎄, 너희 주식 가치는 실제 자산의 반토막 정도야 라고 평가절하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진짜 뼈아픈 현실이죠.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논리적이고도 절박한 질문을 경영진에게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이 억울한 45% 할인율 어떻게 고칠 겁니까? 솔직히 시장이 되고 우리 자회사가 돈을 이렇게 잘 벌어요? 라고 아무리 소리쳐봤자 차갑게 식은 시장의 시선을 돌릴 순 없거든요. 온전한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경영진이 꺼내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공격적인 액션 플랜, 과연 뭘까요? 그 절박한 질문에 대한 화답, 그 해결책의 서막은 바로 이 3,1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SK스퀘어는 이 지긋지긋한 밸류에이션 할인 문제에 정면으로 돌격하기 위해서 3,1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주주 환원 계획을 공식적으로 딱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그냥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지주사라는 태생적인 한계, 그리고 시장의 깊은 불신을 진짜 현금으로, 그것도 주주들 계좌에 다이렉트로 꽂히는 아주 확실한 정책으로 돌파해버리겠다는 경영진의 엄청난 의지 표명인 셈이죠. 자, 그럼 이 3,100억 원이라는 큰 돈, 이거 어떻게 나눠 쓰는지 한번 쪼개서 볼까요? 크게 두 가지 아주 날카롭고 강력한 투트랙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파이의 가장 큰 부분인 2,043억 원은 배당금 명목으로 주주들에게 직접 쏩니다. 그리고 남은 1,100억 원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쓰게 되죠. 그냥 뭉뚱그려서 저희 주주 환원을 힘쓰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당장 현금을 손에 쥐어주는 즉각적인 보상과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를 확 줄여서 장기적인 가치를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처방,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 2,043억 원의 배당금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1주당 1,550원,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SK스퀘어가 2021년에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돼서 나온 이후로 주주들에게 중간 배당을 주겠다고 결정한 게 이번이 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동안 복잡한 지배구조랑 높은 할인율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던 주주들에게 이 1,550원이라는 실질적인 현금을 쥐어준다는 건요, 앞으로 우리가 버는 투자 수익 주주 여러분과 직접 그리고 팍팍 나누겠습니다 라는 경영진의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상징하는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남은 1,100억 원. 이 자사주 전략이 주가를 어떻게 위로 밀어올리는지 그 원리도 잠깐 살펴볼게요. 아주 심플하고 확실한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회사가 자기들 돈으로 1,100억 원어치 자사주를 시장에서 막 사들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산 유식을 금고에 모셔두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이걸 소각이라고 하죠. 시장에 굴러다니는 전체 주식의 파이 크기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회사 전체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들고 계신 남은 주식 하나하나의 가치와 시소성이 수학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벽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DB금융투자의 신은정 연구원이 남긴 코멘트가 지금 우리가 분석한 내용을 아주 단단하게 뒷받침해줍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뿐만 아니라 배당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 이 한 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3,100억 원짜리 보따리가 주주들 불만 달래려고 급하게 던진 일회성 이벤트나 눈속임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기관 전문가들조차도 이게 앞으로 회사 성장과 함께 계속 굴러갈 아주 확고하고 장기적인 주주환원 사이클의 시작점이라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어느덧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강렬한 질문 하나를 던져놓고 싶습니다. 이토록 공격적이고 진정성 있는 주주환원 정책이 과연 저 지긋지긋한 45%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마침내 메워버릴 수 있을 것인가? 하이닉스라는 대체 불가능한 괴물 엔진에서 쏟아지는 천문학적인 이익, 그리고 그 과실을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나누겠다는 회사의 굳은 결단.
이 거대한 두 개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지금, 과연 시장은 14만 원이라는 그 엄청난 목표 주가를 기꺼이 인정하게 될까요? 이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앞으로의 다이나믹한 시장 흐름 저와 함께 계속 지켜보시죠. 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리포트 하나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대신증권에서 내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규 리포트인데요. 제약이나 바이오 섹터, 특히 기업들의 구조적인 퀀텀 점프에 평소 관심 좀 두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분석이 왜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싹쓸이하고 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럼 지체 없이 바로 들어가 보죠. 200만 원.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200만 원이에요. 대신증권이 이번에 커버리지를 새롭게 게시하면서 시장에 딱 던진 목표 주가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나게 도발적이고 강력한 메시지죠. 투자 의견도 당연히 아주 확고한 매수고요. 아니, 대체 무슨 근거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파격적인 숫자를 베팅한 걸까요? 단순히 요즘 바이오품이 좋아서? 절대 아닙니다. 다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거든요.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숫자를 불렀는지 오늘 이 5가지 핵심 포인트를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만 원의 비밀부터 수익 구조, 오공장, 올해 실적, 그리고 새로운 무기인 ADC까지 차례대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파트, 바로 그 200만 원 목표 주가의 비밀입니다. 리포트를 딱 펼치면 이 문장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글로벌 최대 생산 능력 기반의 이익 레버리지 기대.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핵심은 딱 2개예요.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못 따라오는 압도적인 덩치, 그리고 그 덩치로 찍어 누를 때 폭발하는 이익 레버리지. 공장 기계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이익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터지는 마법 같은 구간에 이미 진입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들의 그 흔들림 없는 수익 구조 2번째 파트에서 바로 확인해 보죠. 다들 아시겠지만 삼바의 뼈대는 결국 CDMO, 즉 위탁 개발 생산이잖아요. 신약 개발이라는 그 엄청난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싹 피하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메인 공장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특히 항체 의약품 쪽에선 의심할 여지 없는 압도적인 글로벌 1위고요. 사실 이 CDMO 바닥에서 진짜 권력은 결국 캐파, 다시 말해 생산 능력에서 나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막대한 물량의 약을 당장 뽑아내야 할 때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해 줄 수 있는 곳,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진짜 몇 군데 없거든요. 이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지금 삼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덩치만 크다고 돈을 알아서 잘 버냐? 그건 아니죠. 진짜 무서운 건 이들의 계약 구조입니다. 한번 발들이면 쉽게 못 나가는 장기 락인을 싹 걸어두고요. 거기다 매크로 경제가 박살이 나든 말든 무조건 사가야 하는 최소 구매 물량까지 딱 못 박아둡니다. 하방이 뚫릴래야 뚫릴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완벽한 실적 철벽 방어선을 쳐둔 셈이죠. 이런 철벽 방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게 바로 3번째 오공장과 규모의 경제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보던 그 규모의 경제가 여기서 제대로 터집니다. 바이오 공장 짓는데 진짜 천문학적인 고정비가 깨지잖아요. 근데 일단 지어놓고 가동률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약 하나 더 만드는 데 드는 한계 비용은 뚝뚝 떨어집니다. 매출이 늘 때 이익은 훨씬 더 가파르게 치솟는 그 짜릿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 거길 지금 지나고 있다는 거죠. 타임라인을 보면 그림이 확 그려집니다. 당점 2024년 올해 5공장 가동률이 쭉쭉 올라가고 있죠. 게다가 하반기에는 미국 공장 매출도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2026년이 되면 연구원이 제시한 영업이익률이 무려 45%입니다. 와, 덩치 큰 제조업에서 이익률 45%요? 진짜 경이로운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2027년에 5공장이 드디어 풀가동되면 이 레버리지 파티는 그야말로 정점을 찍게 되는 겁니다. 자, 4번째 파트, 먼 미래 얘기 말고 당장 2024년 올해 실적 전망은 어떤지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당장 올해 예상 매출액이 5조 6천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전년 대비 무려 24.8%나 뛰었어요. 아니, 이미 덩치가 산만한 초대형 기업이 단 1년 만에 매출 파이를 또 25% 가까이 불린다?
이건 뭐 지금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주문량 자체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공장이 쉴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럼 몸집만 헛되이 커졌냐? 절대 아니죠.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2조 5천억 원대로 작년보다 23.7%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매출 성장률이랑 이익 성장률이 거의 똑같이 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덩치를 막 키우면서도 수익성은 고스란히 챙겨가는 극강의 효율성을 데이터가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이들의 새로운 무기, ADC와 확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지금 5공장 아직 풀 가동도 안 됐는데 벌써 제6공장을 연내 착공하겠다고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냥 쉴 틈을 안 주죠. 이거는 자신들이 그리는 중장기 성장 궤도, 밀려드는 수요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100% 아니 200% 확신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앞으로 이들을 계속 끌고 갈 쌍발 엔진도 아주 뚜렷합니다. 하나는 미국 GSK 공장을 인수하면서 빅파마들의 안방인 미국 본토에 직접 알박기를 성공한 지역 다변화고요. 다른 하나는 기존 항체를 넘어 요즘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ADC 쪽으로 무섭게 뻗어나가는 모달리티 다변화입니다.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질적 진화까지 그냥 다 잡고 가는 거죠. 자, 오늘 대신증권이 왜 이 기업에 200만 원이라는 과감한 베팅을 했는지 쫙 한번 뜯어봤습니다. 철통 같은 장기 계약, 압도적인 계파, 5공장을 통한 레버리지 폭발, 거기에 6공장과 ADC라는 신무기까지. 진짜 숨가쁘게 돌아가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생각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기업이 구축한 이 무지막지한 바이오 인프라가 결국 우리가 질병과 싸우고 새로운 약을 공급받는 그 판의 룰과 속도를 어떻게 확 바꿔놓게 될까요? 단순한 투자 관점을 넘어 인류 건강의 미래라는 측면에서도 이들의 다음 챕터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해 보이는 금융 리포트 제가 아주 쉽고 재밌게 싹 다 풀어드리는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인공 바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인데요. 최근에 하나투자증권에서 이 기업에 대해 진짜 흥미로운 리포트를 하나 냈거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회사의 앞날을 이렇게 밝게 보고 있는 건지 그 속내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할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로드맵입니다. 일단 84,000원이라는 목표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1분기 마진성과 하반기에 닥쳐올 원자재 위협,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방어할 건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숨겨진 무기인 열관리 엔진이랑 2027년 배당 수익까지 쫙 훑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케이스의 긍정적인 면, 리스크, 그리고 최종적인 보상까지 전부 다 다뤄볼게요. 첫 번째, 84,000원 목표가입니다. 시장의 관심을 단숨에 확 사로잡은 바로 그 헤드라인 내용이죠. 84,000. 여러분, 일단 이 숫자에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이 새롭게 딱 제시한 한국타이어의 목표 주가거든요. 아시겠지만 증권사에서 이렇게 목표가를 올린다는 건 이 기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벌 체력이 됐다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어떤 요소들이 이 숫자를 이렇게 확 끌어올린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보시면 아주 명확하죠. 기존 목표가 79,000원에서 84,000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그냥 기분 좋다고 목표가를 턱턱 올리진 않잖아요. 이 5,000원이라는 상승폭 뒤에는 분명히 실적이 진짜 좋아졌구나, 앞으로도 돈을 잘 벌겠구나 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 지금 바로 찾으러 가보시죠. 두 번째, 1분기 마진 성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목표가 상향에 아주 확실한 첫 번째 증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17.1%. 이게 올해 1분기 타이어 부문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여러분, 타이어 같은 제조업에서, 그것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터져나가는 시장에서 영업이익률 17%대를 찍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까다로운 시장 기대치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충족시켜버린 거죠. 자,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역대급 마진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럽이랑 중국,
이 엄청나게 큰 시장에서 타이어가 불튀나게 팔렸습니다. 글로벌 수요를 꽉 잡은 거죠. 둘째, 타이어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딱 안정화되면서 비용이 쑥 내려갔고요. 셋째, 수출 기업한테 진짜 중요한 건데 물건 실어 나르는 물류 운임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물건은 잘 팔리는데 만들고 배송하는 비용은 줄어든 거예요. 이 완벽한 삼박자가 1분기에 그 눈부신 마진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원자재 위협 파트입니다. 1분기가 너무 순항했다고 해서 하반기까지 마냥 꽃길일까요? 여기 한화투자증권 김성래 연구원의 냉정한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중동 사태 영향으로 천연 합성 고무 가격이 상승해서 하반기 원가 부담 확대는 불가피하다. 네, 맞습니다. 1분기엔 원자재 가격이 안정돼서 참 좋았는데 지금 중동 쪽 지정학적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타이어의 핵심 재료인 고무 가격이 다시 꼼틀대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피할 수 없이 비용이 늘어날 거라는 아주 뼈아픈 경고인 거죠. 만만치 않은 장애물을 만난 셈입니다. 네 번째, 방어 전략입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는데 이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이익을 방어할 생각일까요? 이 방어 전략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일종의 투트랙 방어막인데요. 첫 번째 스텝은 비싸고 마진 좋은 걸 더 많이 팔자입니다. 휠 사이즈가 큰 고인치 타이어, 전기차 전용 EV 타이어, 그리고 사계절 다 쓰는 올웨더 타이어 같은 프리미엄 제품들 있죠. 이런 고부가가치 타이어 비중을 확 늘리는 거예요. 두 번째 스텝은 볼륨 자체를 키우자입니다. 미국 테네시 신공장을 증설해서 물량을 막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이 빵빵하게 남는 타이어를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더 많이 쏟아내서 하반기에 원가 상승의 압박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아주 똑똑한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열 관리 엔진입니다. 사실 이번 리포트에서 전통적인 타이어 비즈니스 말고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숨겨진 성장 동력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회사인 한온 시스템의 열 관리 사업인데요. 여러분, 전기차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터리 온도 관리가 진짜 차량의 생명이잖아요. 근데 리포트를 보면 이 열 관리 부문의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턴어라운드, 즉 확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만약에 본업인 타이어 쪽에서 원자재 가격 때문에 살짝 타격을 입더라도 이 열 관리 사업이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딱 해준다는 거죠. 주가가 밑으로 훅 빠지는 하방 리스크를 강력하게 막아주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스마트한 포트폴리오 다각화죠.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2027년 배당 수익입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얘기 많이 했는데 결국 이 회사의 전략이 우리 지갑이랑 무슨 상관이냐? 최종적인 결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올해부터 배당 성향 상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회사가 번 돈을 그냥 금고에 꽁꽁 쌓아두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즉 여러분한테 더 많이 돌려주는 행동을 바로 지금 당장 올해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을 팍팍 쓰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주식의 매력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억해야 할 숫자가 바로 4,600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예상하는 2027년 주당 배당금, 즉 1주당 4,600원 수준으로 배당금이 확대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철저한 수익성 방어, 거기에 자회사의 빠른 턴어라운드까지 합쳐지면 이익 체력이 쑥쑥 크잖아요. 그 결과물이 결국 2027년에 풍성한 배당금으로 돌아온다는 예측입니다. 장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매력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싹 다 정리해보면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하반기에 몰아칠 중동발 고무가격 상승이라는 거센 파도, 그리고 이에 맞서기 위해 회사가 단단히 준비한 프리미엄 타이어라는 방패와 배당금 확대라는 매력적인 무기. 과연 한국타이어의 이 촘촘한 전략은 글로벌 원자재 리스크를 가뿐히 뛰어넘고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그 새로운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위기와 기회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 흥미진진한 싸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지켜보시겠습니까? 앞으로 발표될 실적들을 트래킹하시면서 오늘 짚어드린 포인트들을 꼭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바로 지금 서울 한복판 여의도에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글로벌 자금이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거든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큰 손들이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한국 시장을 콕 집어서 주목하고 있는 건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미스터리를 데이터로 싹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4,483억 원. 와, 단위부터가 좀 압도적이죠? 이 엄청난 숫자가 뭐냐면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해 5월 딱 한 달 동안 서울 지점에 꽂아 넣은 자본금입니다. 그냥 뭐 일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시장 판도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 만한 진짜 어마어마한 실탄을 장전한 거예요. 섹션 1.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자본 폭격. 올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IB들의 공격적인 행보를 한번 짚어보죠. 방금 말씀드린 골드만삭스 사례,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이벤트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 사업 파일을 키우려고 작정하고 대규모 자본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꽤 핫했잖아요. 그 흐름을 타고 여의도 금호가 전체에 이런 거대한 자본 폭격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인 거죠. 섹션 2. 누가 얼마나 투자했나?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플레이어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볼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 거물급 은행들이 마치 짠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3월에 4,400억 원을 넣고 5월에 또 4,483억 원을 추가로 부었죠. 모건 스탠리랑 메릴린치도 질세라 각각 3,700억 원씩 막대한 자본을 확충했고요. 맥쿼리 증권 역시 모회사 쪽에서 한 750억 원을 수혈받았습니다. 수천억 원대 자금이 지금 쉴 새 없이 한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조 5천억 원. 골드만삭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본 투입을 다 마무리하면 자기 자본이 무려 이 규모까지 커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외국계 증권사 중에선 당연히 압도적 1위고요. 쟁쟁한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랑 다 계급장 떼고 붙어도 15위권 안에 넉넉히 들어가는 진짜 엄청난 규모입니다. 시장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쯤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여러분도 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이 거대한 글로벌 자본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국 시장으로 몰려드는 걸까요? 이렇게 갑작스럽고 조직적인 자본 유입을 확 땡겨버린 방어쇠가 과연 뭐였을까요? 섹션 3. 자본을 쏟아붓는 진짜 이유. 이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재무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그 이유를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단기순이익을 작년이랑 딱 비교해봤더니 골드만삭스가 약 537억 원으로 무려 286%나 폭등했고요. 메릴린치는 약 378억 원으로 무려 341% 성장이라는 진짜 폭발적인 수치를 찍었습니다. 은행들이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본을 쏟아부었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게 몇몇 은행만 운 좋게 대박 난 게 아니에요. 맥쿼리 증권 보세요. 순이익이 26억 원에서 127억 원으로 5배 가까이 점프했습니다. 심지어 1분기 기준 이미 자본 규모가 제일 컸던 모건 스탠리조차도 순이익이 전년 대비 40% 늘어서 257억 원을 기록했죠. 이건 그냥 개별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IB 전체의 수익성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아주 시스템적이고 거대한 트렌드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재밌는 건요, 이런 영토 확장이 미국이나 유럽계 은행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계 은행들도 발빠르게 합류하고 있거든요. 미주호 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중순에 아예 금융당국에 지분증권, 그러니까 주식투자 중개업 인가를 새로 신청했습니다. 원래 하던 비즈니스에 만족 안 하고 주식판까지 넘보면서 공격적으로 파일을 키우고 있는 거죠. 아시아계 자본들도 이 엄청난 기회를 절대 놓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섹션 4. 기회의 땅 한국, 자본시장. 이 현상이 한국의 글로벌 금융 위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업계 관계자가 남긴 이 말에 정확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아시아의 핵심 수익 시장으로 완전히 재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수천억 단위의 자금을 계속해서 쏟아붓는다는 건요, 그냥 가늘보뉴 수준의 투자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 비즈니스를 그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으로 키워보겠다는 글로벌 큰손들의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선언인 겁니다. 자, 압도적인 수익을 눈으로 확인하고 수천억 원의 실탄을 꽉꽉 채워넣은 글로벌 투자은행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로컬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자본들이 맞붙는 거대한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치열한 자본 확중 전쟁이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생태계의 판도를 어떻게 뒤바꿔 놓게 될까요? 이 엄청난 자본들이 써나려갈 다음 챕터, 우리가 정말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 흐름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죠. 요즘 주식시장, 특히 ETF 시장 보시는 분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충성 앞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둘러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쟁탈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신상품 출시 수준이 아니에요. 피 튀기는 마케팅부터 수수료 치킨 게임, 그리고 어떻게든 이걸 총재해보려는 규제 당국의 팽팽한 기싸움까지. 대체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희가 오늘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숫자 16. 자, 이게 뭘까요? 지난 5월 27일 딱 하루 만에 시장에 쏟아져 나온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리고 인버스 ETF의 개수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려 16개의 고위험 파생 상품이 동시에 투자자들을 향해 문을 열었다는 뜻이죠. 진짜 엄청난 물량 공세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이 상품들이 뭐길래 다들 이렇게 우르르 몰려 나온 걸까요?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이 상품이 뭔지 알아야겠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름이 좀 길긴 한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내 돈에 빚을 좀 더 얹어서 딱 한 기업의 주가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게 만든 겁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오르면 내 수익도 2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떨어지면 손실도 2배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아주 아찔한 상품입니다. 극단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딱 이거죠. 이러니까 투자자들은 열광하고 운용사들은 사활을 걸고 뛰어드는 겁니다. 첫 번째 파트, 자산운용사들의 전쟁입니다. 초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을 살펴보죠. 비슷한 상품 16개가 한 번에 쏟아졌다고 생각해보세요. 투자자들의 지갑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용사들 입장에선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상장 전날 아예 호텔을 빌려서 대대적인 기자간담회를 열었고요. 미래에셋은 질세라 유튜브에서 라이브 세미나로 맞불을 놨습니다. 한국투자와 KB자산운용은 어땠냐고요? 아예 매수 인증을 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까지 걸었어요.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을 향한 전방위적인 구애 작전이 펼쳐진 거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굳이 저렇게까지 필사적으로 해야 돼? 네,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키움, 신한, 하나, 진짜 수많은 운용사들이 동일한 기초 자산으로 똑같은 구조의 상품을 내놨거든요. 속된 말로 붕어빵처럼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차별화가 전혀 안 되는 포화 상태니까 결국 목소리 제일 큰 사람, 가장 화려하게 시선을 끄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수수료 치킨 게임, 승리를 위해 가격을 어디까지 내렸는지 보겠습니다. 마케팅만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가장 무서운 무기, 가장 출혈이 큰 무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시장의 양대 산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삼성자산운용이 연 0.29%의 보수를 불렀는데, 자, 미래에셋 수치 한번 보세요. 연 0.0901%입니다. 와, 이거 진짜 삼성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수수료를 확 후려친 거거든요. 초반에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기들 이윤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겁니다.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제살 깎아먹기, 치킨 게임인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금융당국의 제동, 금감원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살펴볼까요? 이렇게 시장이 말 그대로 펄펄 끓어오르니까 가만히 있을 금융당국이 아니죠. 당장 찬물을 쫙 끼얹고 나섭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요. 상장을 겨우 9일 앞둔 5월 18일 금감원이 전격적으로 위험 요인 점검에 들어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틀 뒤인 20일에 운용사들은 눈치를 보기는커녕 마케팅을 더 세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27일
16개 ETF가 와르르 상장하게 되죠. 규제의 압박과 시장의 질주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교차한 겁니다. 당시 당국의 입장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멘트를 보면요. 과도한 비투를 부추기는 행위, 그리고 핀플루언서들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라라고 콕 집어서 강력하게 경고했죠. 한쪽에서는 운영사들이 경품 뿌리면서 축제를 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당국이 니네 거품 만들지 마라 하면서 엄중 경고를 날리는 엄청난 온도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 기묘한 시장의 역설입니다. 규제와 경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상황을 짚어보죠.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모순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닥의 냉혹한 진리는 초기 시장 점유율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초반에 거래량이 빵 터져줘야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구조니까요. 첫 승기를 놓치면 그냥 도태되는 겁니다. 당국이 과열 경쟁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뜻은 알겠지만 애초에 똑같은 상품 16개를 동시에 상장시켜 놓고 자, 이제 경쟁은 적당히 하세요 라고 하는 건 글쎄요, 시장 입장에선 솔직히 불가능한 미션이나 다름없는 거죠. 출시는 허용해줄게. 하지만 과열은 안 돼.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이리스크 상품을 팔 수 있게 문은 활짝 열어줬으면서 정작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경쟁은 억제하려는 이 딜레마. 금융혁신을 위한 상품 출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사이, 과연 완벽한 균형점이라는 게 존재하긴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앞으로 한국 ETF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요즘 진짜 말이 많은 주제죠. 바로 꽁꽁 얼어붙어버린 한국의 IPO, 즉 기업 공개 시장에 대해 파헤쳐볼 겁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하려는 기업들로 북적북적했는데 갑자기 한겨울처럼 싹 얼어붙었거든요. 도대체 이 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화면을 보시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신규 상장 기업 수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26개 회사가 상장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겨우 12곳입니다. 12곳이요. 무려 53.8%나 뚝 떨어진 수치인데 말 그대로 시장이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단순히 상장하는 기업 숫자만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시장에 풀리는 돈, 즉 공모 금액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으실 텐데요. 작년에는 1조 8천억 원이 훌쩍 넘던 돈이 올해는 9천억 원 남짓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52.3% 감소한 건데 시중의 동줄이 진짜 바싹 마르고 있다는 게 수치로 딱 증명이 되는 거죠. 날씨 풀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안타깝게도 5월에 들어서면서 이 냉기 더 심해졌습니다. 5월 신규 상장은 마키나락스, 폴레드, 코스모로보틱스 이렇게 딱 3곳이 전부였어요. 작년엔 6곳이었으니까 또 절반으로 줄어든 거고 자금 조달액도 40% 넘게 빠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갑자기 다들 상장을 안 하는 걸까요? 자, 그 첫 번째 이유, 중복 상장 규제의 등장입니다. 얼어붙은 시장의 원인을 한번 파헤쳐보죠. 시장에 왜 이런 급브레이크가 걸렸나 봤더니 바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로운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핵심 문구를 보면 중복 상장 원칙 금지, 일부 예외 허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상장된 모기업이 자기네 자회사를 또 상장시키려면 너희들 진짜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투자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 아주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계열서 마구잡이로 들려서 상장시키던 옛날 관행에 확실하게 제동을 건 거죠.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 멈춰선 대여들. 급브레이크를 밟은 주요 대기업들의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여주냐면요. 이 깐깐해진 규제에 가장 먼저 화들짝 놀란 건 다름 아닌 덩치 큰 대기업들이었습니다. 여기 리스트 한번 보시죠. SK 에코플랜트, HD 현대로보틱스, 하나에너지, CJ 올리브영.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야말로 IPO 대여들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 일정을 미루거나 아예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지배구조 다시 짜고 주주 보호 방안 새로 마련하느라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눈치 싸움이 시작된 거죠.
사실 아주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초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 1월에 LS그룹이 이른바 증손자 회사인 에식솔루션즈의 상장 신청을 전격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중복 상장 논란이 딱 불거지니까 기업 측에서 알아서 먼저 꼬리를 내린 셈이죠. 그러니까 이 규제가 그냥 겁주기용이 아니라 실제로 대기업들의 핵심 의사결정을 실시간으로 휙휙 바꿔놓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다음 세 번째 파트는요. 위기 속 숨겨진 호재, 한국 주식시장의 새로운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그럼 한국 IPO 시장 완전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관점을 살짝만 돌려보면 이 마비 사태 뒤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구조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중에서도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모기업이 돈 잘 버는 알짜배기 자회사만 쏙 빼서 다시 상장시켜버리면 원래 모기업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주가는 뚝 떨어지잖아요. 그동안 한국 증시를 갉아먹던 고질병이 바로 이 무분별한 초계기 상장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이겁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요. SK증권 최관순 연구원의 코멘트를 보면요. 이번 규제가 그냥 단순히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랜 기간 묶여뒀던 그 지주회사 할인이라는 암덩어리를 도려낼 아주 강력한 방아쇠가 될 거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얼어붙은 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고 속에서는 불합리한 뼈대를 다시 맞추는 대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강제로라도 이렇게 시장에 규칙이 생기면 결국 누가 혜택을 볼까요? 애널리스트들은 CJ, LS, 한화, SK 같은 굵직한 그룹들이 오히려 수혜를 입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무자비하게 자회사 쪽에서 상장하는 게 막히니까 결국 모 회사가 가진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지켜지잖아요. 자연스럽게 기존 주주들의 이익도 보호되니까 기업 가치가 드디어 제대로 정당하게 재평가받을 기회가 열린 거죠. 그럼 이 보호 정치가 정확히 어떤 3단계로 굴러가는지 간단히 짚어보죠. 첫째, 일단 원칙적으로 이중 상장 못하게 딱 막습니다. 둘째, 그래도 우린 진짜 꼭 해야겠는데요? 하면 모 회사의 일반 주주들한테 가서 직접 동의를 받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완벽한 플랜을 짜서 만천하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소액 주주들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회사 덩치만 불리던 그 꼼수 루트를 제도적으로 아예 싹둑 잘라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장 뉴스만 보면 상장하는 기업도 없고 돈줄도 말라붙어서 빙하기가 온 것 같죠? 하지만 그 얼음장 밑에서는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망가진 구조를 뜯어 고치려는 진짜 의미 있는 변화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한파, 과연 잠시 스쳐가는 단기적 악재일까요? 아니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를 끝내버릴 아주 위대한 체질 개선의 첫걸음일까요? 앞으로 이 규제가 우리 자산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촘촘한 설계도가 되었길 바랍니다. 휘발되는 뉴스가 아닌 수익으로 증명될 시그널을 남기는 시간이었는데요. 시장이 멈춘 시간에도 아주경제의 AI는 멈추지 않고 데이터를 쌓아가겠습니다. 더 날카로운 분석, 더 선명한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경제적인 시그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